스타벅스 오늘의 책은 가난한 집 맏아들입니다. 가난한 집 맏아들은 가난한 부모의 도움으로 성공한 맏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성공한 기업들의 도덕적 의무, 경제적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한 부모는 1960에서 70년대의 대한민국 정부로, 성공한 맏아들은 기업으로, 소를 팔아보탠 학비는 각종 특혜로 바꾸어 논리를 펼쳐나가는 이 책은 지원을 받았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때문에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이 보상받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강남 강북 간 불균형 개발에 따른 도덕적 의무와 친일파 후손들의 의무, 식민지 침탈을 기반으로 부를 이룬 나라들의 의무 등을 소개하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 즉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은 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의무가 있으며 그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논리적 수치적으로 살펴봅니다. 99%의 희생 뒤에 감춰진 경제정의의 진실을 파헤친 분이죠. 가난한 집 맏아들의 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유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책 제목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가난한 집 맏아들이라는 제목을 그 제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대기업 또는 재벌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예. 저는 재벌을 넘어서 예. 이 사회에서 특혜를 받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정의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정의를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정의를 정의하는 거는 아무래도 철학자의 몫인 것 같지만요. 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해야 마땅한 그런 도리가 아닐까요? 아, 해야 마땅할 도리. 네. 예.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가난한 집 맏아들이라는 거는 결국 가족의 희생으로 성공한 가난한 집안의 맏아들의 네. 이야기인데요. 네. 그 맏아들한테 어떤 도덕적 의무가 있는 걸까요? 제 책에 보시면 성공한 맏아들이 두 유형이 나옵니다. 예. 첫 번째 유형은 자수성가한 맏아들입니다. 예. 장학금을 받고 예. 아르바이트를 해서 혼자 성공한 맏아들이 되겠죠. 예. 이러한 맏아들도 나중에 성공을 하면 동생들을 보살펴야 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연대 의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의무. 예. 공동체,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족들을 돌보아야 할 그런 의무가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유형은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대학에 가서 성공한 맏아들이 되는데요. 예. 이 경우는 맏아들로 인해서 동생들이 대학을 못 가고 희생당한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연대 의무보다 좀 더 추가적인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는 맏아들이 대학을 감으로 말미암아 동생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희생을 한 동생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냐는 게 제 책에서 말하고자 한 바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부모님이 가난한 집이지만 있는 재산 소라던가 땅이라던가 다 모아서 팔아가지고 성공할 것 같은 가장 그래도 똑똑한 맏아들한테 이제 밀어주고 그랬을 때 동생들이라던가 아니면 집안의 희생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 희생에 대한 어떤 비용의 개념이 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수님 말씀에 좀 느껴지는데요. 네. 그 희생을 비용의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기회비용이요. 하고요. 예. 네, 어떤 기회비용은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선택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그런 선택 가능성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지니는 가치가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난한 집 부모가
맏아들 대신 둘째나 셋째를 대학에 보낼 수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둘째나 셋째가 대신 성공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둘째나 셋째가 추가적으로 벌 수 있었던 돈 가운데서 큰 것, 예. 제 책의 경우에 이제 막내가 될 텐데요. 예. 막내가 대학을 가서 추가적으로 벌었을 돈이 바로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막내가 그런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성공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막내가 암묵적으로 지불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희생을 비용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맏아들은 결국 그 비용 때문이라도 가족들에게 보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그 교수님의 책에 보면 보상 기준을 네. 경매로 결정하는 네, 식으로 네.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어떻게 결론이 도출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왜 경매와 비교했느냐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경매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따라서 혜택을 주지 않고 대학 가는 아들을 또는 자녀를 선택했을 때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예. 그런 경매를 하지 않고 예. 특혜를 줘서 맏아들을 대학에 보낸 경우와 비교해 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맏아들 다음으로 대학을 갔을 때 성공할 아들, 예. 제 책에서는 이제 막내가 될 예, 텐데요. 막내. 예. 막내가 대학에 가서 추가적으로 벌 수 있었던 금액만큼을 동생이 비용으로 지불했고, 이는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을 맏아들이 혜택을 입은 거고요. 예. 그래서 입은 혜택만큼을 동생들에게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맏아들이 성공을 해서 일군 재산을 가족의 일종의 공유 재산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는 아니겠습니다. 공동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예. 그렇지만 제 책에 보시면 공동의 재산이 될 경우에 맏아들이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도 떨어지고요. 예. 또 맏아들이 재산을 탕진할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유의 재산보다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금액을 동생들에게 보상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모님이 왜 그 맏아들을 대학에 보내는 결정을 한 걸까요? 그게 최선의 결정이었을까요? 최선의 여부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예. 봅니다. 제레미 벤담이 얘기하는 공리주의에 따르면 예.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아들을 대학에 보내야 하는 거고요. 어떻게 다시 말하면 가문을 일으키는 예. 가문의 부를 극대화하는 그런 선택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반면에 존 롤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예. 이 기준에 따르면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능력이 좀 부족한 아들을 대학에 보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아들은 대학이라도 가야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예. 뭐 그런 기준도 있을 수 있고요. 아.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최선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그 개념들은 약간 좀 철학적인 최선의 개념들인 것 같은데요. 네. 경제학적 개념에서도 최선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나요? 경제학에서는 이제 최선이라는 표현보다는 예. 효율성이라는 이제 효율성, 표현을 예. 많이 드는데요. 예. 효율성 차원에서 보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아들을 대학에 보내서 그 맏아들이 얻은 것을 가족들이 나눠 갖는 게 최선 또는 효율적인 선택이 아닐까요? 그렇군요. 예. 그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 가난한 집 맏아들이 성공한 케이스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하나는 자수성가한 네.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네. 다른 동생들의 희생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자수성가, 네.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성공한 경우에 아까 연대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연대 의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의 의무를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가? 그게 연대 의무의 문제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가족, 뭐 부모나 형제 자매나 아들을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는데 예.
그러면 그 의무가 얼마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가족에 따라서 다르고 또 사회에 따라서도 예. 다르기 때문에 아. 그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자주성가한 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 케이스로 그 부모님의 그다음에 가족의 희생으로 인해서 성공한 아들의 경우에 그 아까 경매 방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경매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맏아들에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매우 어렵겠죠. 예. 물론 이제 부모가 맏아들과 계약을 맺는 방법이 이론상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요? 예,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많은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맏아들한테 당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당부를요? 네, 예. 뭐 당부라면 이런 식이 되겠죠. 내가 가난해서 너밖에 대학을 보내지 못하니 예. 네가 나중에 성공하면 예. 동생들을 보살펴 달라. 그러면 이제 맏아들이 이제 그러겠습니다라고 예. 대답을 하는.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약이라고 그렇죠. 할 수 계약일 있는데요.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렇지만 뭐 넓은 의미의 예. 당부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가정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그 가정 이야기에서 국가 이야기로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한 집 맏아들 성공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그 재벌 성공 신화와 많이 닮았다라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좀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공통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한국 정부가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나 모든 국민을 지원할 수가 없었고요. 따라서 특정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거고요. 지금 성공한 대기업 가운데 대부분은 그러한 특혜를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성공의 열매를 국민들과 나눠야 된다 이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맏아들 이야기에서 이제 동생들이 희생을 했고 비용을 지불했는데 대한민국으로 보면 그 당시 특혜를 받지 못한 기업들 그리고 그 특혜의 대가를 부담한 국민들이 결국은 이제 동생들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정부인데 정부는 사실은 부모와 같은 어떤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제 키워졌다. 내지는 이제 육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 어떤 구체적인 혜택들이 제공이 됐을까요, 기업들한테? 너무 다양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5, 60년대 예를 들면 그 당시 그 외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두 가지 환율을 사용했습니다. 법정 환율과 실제 환율인데요. 그 두 가지는 2배에서 4배 정도 차이 났습니다. 환율의 차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정 환율로 외화를 배정받은 기업은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이득을 받고요. 또 그 당시 국내외 금리 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국내 금리는 20에서 30% 정도 됐는데 연리가 20에서 30%나 됐네요. 이제 차관 금리는 5 내지 6% 정도 있기 때문에 차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기업들은 또 마찬가지로 가만히 앉아서 커다란 이득을 받죠. 이와 같은 그 혜택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 전략은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능한 산업, 유망한 기업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이들 산업과 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선도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혜융자라든가 세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경쟁 제한이라든가 예. 뭐 수입 제한이라든가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일부일 텐데도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런 혜택으로 이제 기업들이 성장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기업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네. 보면 성공한 게 그러니까 단지 지원으로 성공한 건 아니고 자신들의 실력으로 사실 대부분 성공한 건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지금 성공한 대기업들의 이면에는 예.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뛴 기업의 총수도 있을 거고요. 예. 임직원들도 예. 있을 거고요. 분명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집 마다들과 비교하면 예. 의사로서 성공한 마다들이 의사로서 성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의사로서 성공한데 물론 그 마다들의 노력이 있었고요. 예.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린 거는 마다들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막내나 둘째가 대학을 갔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었고요. 그럼 동생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보상을 해야 된다. 예. 모든 거를 다 줄 예. 필요는 없어도 예. 동생들이 벌 수 있었던 예. 정도 예. 또는 다른 기업이 혜택을 받았으면 벌었을 정도 예. 그 정도로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그 재벌의 그러니까 재벌의 성공이 있었고 그 성공에는 이제 열매들이 있을 텐데요. 네. 그 열매들이 그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집 그 동생들 아니면 뭐 다른 기업들, 중소기업들 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그런 열매들이 지금 나눠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 양극화를 봐도 예. 그렇고요. 대기업 가운데 비정규직도 많이 있고요. 예. 또 협력업체들의 불만도 있고요. 예. 그래서 골고루 퍼진 것은 아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소위 재벌에 대한 지금 그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지금 어떻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런 인식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성이 있을 텐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재벌들에 대한 한국민들의 인식은 굉장히 안 좋은 게 사실이고요. 예. 또 최근 이제 경제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안 않나 좋은 생각이 방향으로요. 들고요. 예. 재미있는 점은 그 얼마 전에 한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그 대기업 오너가 예.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 8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일부나 전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80%가요? 네, 77% 이상이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예. 반면에 이제 동일한 질문을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예. 했는데요. 60% 가까운 사람들이 오너의 마음에 맡겨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네요.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민들의 어떤 그 재벌에 대한 시야가 점점 좀 부정적인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 그 성공한 그런 재벌들의 그 도덕적인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일반적인 의무가 먼저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고 더 좋은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있을 수 예. 있고요.
협력업체에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방법도 예. 있고요. 이제 그건 일반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자신들의 성공 과정에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국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과 국민들에 대한 보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은 성공한 의사가 의사로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만으로 도덕적 의무를 다했다고 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동생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예. 의사로서의 의무는 물론 해야 되고요.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동생들을 잘 보살펴야 훌륭한 마다들이라는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약간 이제 좀 다른, 그러니까 그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좀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소위 재벌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저 집단은, 재벌들은 왜 저럴까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은 되게 많아지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오히려 예전보다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요. 그런 어떤 좀 그 분리된 그 감정 이런 거는 어떻게 그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양극화의 한 현상인데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이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주는 거는 뭐 바람직한 거겠죠. 예. 그렇지만 그 성공의 혜택이 대기업 내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내에서요. 네, 그래서 그 성공한 그 열매가 예. 거래하는 기업에게도 좀 돌아가고 예. 그렇게 됨으로써 양극화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 책에 보면 그 석유왕 록펠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 사실은 록펠러가 되게 성공은 했지만 악독한 기업인이었고요. 그 악독한 기업인이었던 록펠러가 변화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선 사업을 하게 되고 변화를 하는데 그때 변화시켰던 한마디가 주는 자보다 죄송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라는 글귀를 보고 이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선 사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 록펠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한 이후에 네. 그 록펠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나요? 물론 바뀌게 되었죠. 예. 또 그렇게 바뀐 분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펠러를 비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되기 이전에 너무 많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록펠러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일찍 예. 록펠러보다 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록펠러보다 일찍 변해야 된다라는 교수님 말씀이 되게 많은 분들한테 와닿을 것 같고요. 예. 그 우리나라에도 사실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는 유한양행 창업주 네. 유일한 박사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유일한 박사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유일한 박사님은 그 자기 유언을 통해서 예. 자기 전 주식을 재단법인에 기부를 하셨고요. 그 회사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와 종업원의 것이다라는 철학하에서 은퇴하시면서 회사의 경영권을 자녀들이 아닌 전문 경영인에 넘긴 그런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도덕적 의무보다 더 많은 것을 사회에 돌려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그 유일한 박사님이 상당히 자랑스러운데요. 네. 외국 기업이나 외국 부자들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의 타타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타타그룹의 창립자인 잠세트지 타타는요. 예. 300원을 벌면 200원을 기부한다는 정신으로 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현재도 타타그룹의 지주회사인 타타선즈는 예. 수익의 60%를 기부를 하고 있고요. 아, 미국의 억만장자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예.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예. 그다음에 워런 버핏, 벅셔 해더웨이 회장, 예. 테드 터너 CNN 창업자, 그다음에 루카스 영화 감독, 예.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금액만 해도 170조가 넘는 170조가요? 네, 17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제 대단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도 타타 그룹 같은 경우에 네. 그렇게 60%씩 기부를 하면 회사가 존속을 할 수 그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 네, 지주회사가 60%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데요, 진짜로. 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성공한 기업들은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 인색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일단 그분들 생각에는 한국에서 재벌이라고 하지만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 아직 뭐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굉장히 불안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불안한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기부 행위에 좀 인색할 수밖에 없었던 면도 있을 수 예.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유교적인 전통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예. 자식들에게 가진 것을 물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들도 이런 기부에 인색한 것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기부에 관심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씩 그런 움직임은 좀 있나요? 어떤가요? 기부에 대해서? 점점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예. 이번에 어떤 분 제가 뭐 특정인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자기가 가진 주식의 절반을 기부해서 재단을 만드신 분도 있고요. 예. 이런 움직임이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고요. 네. 정부가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에 혜택을 줄 때 사실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책임을 좀 의무화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의무화하지 못했던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글쎄요. 그때는 일단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경쟁의 시대, 어떻게 보면 전쟁 중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전쟁 중에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성장이 워낙 급한 불이었기 때문에 그 경제 성장에 기여만이라도 해주고 많은 일자리 좀 만들어주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안 좋은 면을 생각해 보면 그런 특혜를 주면서 그런 특혜의 대가를 정치인이나 일부 사람들이 받아 챙긴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도 예.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기업만의 책임도 아니고 그 주위의 어떤 권력자라던가 정치인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책임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그 방향을 좀 바르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요. 예.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 와서 가진 것을 내놓으라 말하기도 어렵고 내놓으라고 했을 때 내놓을 사람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같은 대기업들 또는 재벌들 또는 가진 분들이 자신들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대기업과 재벌들에 대한 반감 또 그것이 대기업과 재벌들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 또 그게 심해지면 이게 정치적인 압력이 되고요. 그렇죠. 예. 그게 현실적인 규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도덕적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규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그런 규제는 이제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대기업과 재벌들이
자신들의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앞서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까지 이제 성공한 마다들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재미나게 이제 나쁜 마다들 이야기도 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책에 나온 나쁜 마다들은 어떤 아들인가요? 예, 나쁜 마다들은 이제 부모님이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유산이 이제 동생들을 포함해서 다 이제 나눠졌는데요. 예. 이제 막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어린 막내를 협박해가지고 그 동생의 유산을 가로채서 예. 그 돈으로 크게 성공한 마다들을 이제 나쁜 마다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요즘 한참 이슈가 됐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생각이 나는데요. 그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대해 그런 그 업종을 정하고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이제 나쁜 마다들이 관련이 될 수 있는 거는요. 예. 이제 나쁜 마다들을 이제 한국 경제에 적용을 해보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성공한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불법적인 M&A를 해서 이득을 얻은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다른 기업과 거래를 통해서, 기업을 영위하다가, 예. 그 기업들과의 거래를 끊고 예.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 운영하는 기업들과 거래를 함으로써 예. 다른 사람의 이익을 이렇게 가로채는 예.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공한 기업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결국 이제 나쁜 마다들 유형에 포함되지 않나 이제 예.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그 또 다른 예가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해서 중소기업이 벌고 있던 그런 사업 기회를 예. 가져가는 예. 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는 면에서 예. 나쁜 마다들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예. 이제 그런 중소기업 고유업종 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돼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제 이거를 규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슈는 이제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지만 출총제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화제가 되었고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 출자 총액 제한, 출총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자 총액 제한 제도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출자 총액 제한 제도에 의해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출자 총액 제한 제도에 걸려서 투자를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는 규제를 놓고 봤을 때 이런 규제를 하기 이전에 그럼 이런 규제가 왜 도입됐는지 한번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예. 이런 규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규제가 없을 경우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문어발식 경영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예. 이제 비판 때문에 결국 이런 규제가 도입된 거라고 봤을 때 예. 먼저 이런 규제를 비판하기 앞서서 예.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경영을 자제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 나쁜 마다들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실패한 마다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실패한 마다들 이야기는 경제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예, 실패한 마다들은 그 부모가 가난해서 마다들만 대학 공부를 시켰고요. 예. 그 마다들이 이제 의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차리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했는데 예. 이제 없는 동생들 부모로부터 이제 돈도 꾸고 예. 예. 그것도 모자라면 보증까지 잡혀가지고 병원을 경영하다가 예. 결국은 실패해가지고 예. 동생들의 그 보증선 금액까지 다 이제 말아먹는 그 사례가 정말 나쁘네요. 실패한 마다들인데요. 나쁘다기보다는 좀 무능한 마다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렇게 해서 그 마다들이 그 실패한 것까지도 뭐 이해는 되는데 그 가운데는 그렇게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동안 빼돌린 돈 또는 뭐 아내가 번 돈 이런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보증 서서 쫄딱 망한 동생들은 모른 척하는 그런 마다들이 이제 그 실패한 마다들 얘기가 되겠고요. 경제에 적용하게 되면 요새 월가 시위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공적 자금이 투입된 한국의 금융기관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런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네, 월가 시위를 예로 들면 월가 시위를 촉발한 계기가 2008년 금융위기를 유발한 금융기관들의 임원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고 있고요. 또 그때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은 퇴직금을 받으면서 물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촉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촉발이 됐는데요. 말하자면 동생들의 돈까지 말아먹은 마다들이 자기 혼자 잘 사는 그런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진짜 동생들로서는. 네, 참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90년대 말에 외환위기 때 금융기관들이 어렵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투입됐고요. 공적 자금은 결국 국민들의 돈인데 국민들의 돈이 투입이 된 그 금융기관들이 최근 경영 성과가 좀 좋다는 이유로 배당을 좀 많이 해달라 아니면 뭐 임금을 많이 올려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요구를 하기에 앞서서 그런 공적 자금의 부담을 진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패한 마다들 이야기가 경제에 적용이 되니까 이해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요. 그 주위에 실패한 마다들이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재벌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논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논의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지요.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벌 규제에 대한 논의가 최근 몇 년간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도 말만 앞서고 깊이 있는 연구는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제 하나하나에는 나름대로 부작용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작용과 효과를 잘 비교해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재벌을 규제하는 다양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규제 가운데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건지 왜냐하면 중요한 게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가능하면 분배나 복지에 더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경제 정의 실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교수님께서. 그리고 그 결과물로 가난한 집 마다들 책을 쓰셨는데요. 그 경제학자로서 재벌들에게 경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책에 경주 최부잣집 가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훈의 요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배려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우리 재벌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경주 최부자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좀 있으면 오히려 재벌들도 행복할 수 있고 국민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경제정의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 경제학자로서 일반 국민들한테 교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대기업이나 재벌과 관련돼서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사실 그런 차원뿐만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특혜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 의해서 특혜를 받은 분들이 있는데요. 강남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강남 땅 부자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아니면 선물 옵션이라는 투자를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선물 옵션으로 큰 돈을 번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물 옵션의 경우에는 제가 100원을 벌면 누군가가 100원을 잃게 돼 있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번 것이 되겠죠. 네. 또 정부의 특혜는 아니더라도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성공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신이 받은 특혜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가난한 집 마다들을 쓰셨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울림이 큰 이야기를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책과 함께 어떤 그 활동이나 이 다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다음 책을 쓸 계획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같은 주제로 그럼 아닙니다. 같은 주제 아니시고요. 조금 다른 주제인데요. 예, 예.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좀 그 자료 수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예.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 가난한 집 마다들에서 책에서 쓰고 싶으셨는데 혹시 그 빠진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선진국 국민으로서 한국인들이 개도국 국민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제가 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쓰고 싶었던 내용이 우리 인류가 자연이든 아니면 뭐 신이든 뭐 하나님이든 그런 것으로부터 특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두뇌라는 특혜를 받았고요. 예. 그런 좋은 두뇌라는 특혜로 말미암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누리고요. 그리고 그런 특혜의 대가를 사실은 다른 생명들이 어떻게 보면 부담하고 있다고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있는 생명에 대한 어떤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제가 쓰고 싶었는데, 그러시네요. 예. 근데 이제 동일한 논리가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담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각주로 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빠진 내용이 그 다음 그 저술 계획하고도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아주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고요. 현재 차기 작품을 기획 중에 있고요. 다만 지금 차기 작품은 좀 자료를 모을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 출간될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책이 나오면 꼭 그 저희 자리에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